두 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매입세과 관련된 부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뭐 말씀드리는 부분도 어차피 그 사업 관련성이 있는 그 직접 본인의 과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인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이런 토지 면세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체크리스트 보시면은 자, 토지 관련 매입 검토라고 첫 번째 보이시죠? 자, 보시면은 이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제외하였는지라고 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토지 자체는 면세 제외에 해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의 공급에 대해 가지고는 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제 과세권 자체를 포기한 그런 제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발생한 비용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토지에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단의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어떤 기본적인 토지의 조성 등의 그 토지 구성 원가라고 하는 거는 자, 토지 원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토지의 취득을 위해서 지급한 중개 수수료, 그리고 감정 평가비, 컨설팅 비용 또는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 및 택지 조성 공사 비용 등을 토지의 그 구성 원가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부분만큼은 만약에 뭐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중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설팅 비용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어차피 뭐 거래를 하다 보면은 부동산이라고 한다면은 땅과 그리고 건물이 함께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 중에서 물론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중개 수수료 안에서도요. 그 중에서 만약에 토지와 관련된 부분 중개 수수료와 같이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걸러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빼자라는 거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면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자체는 공제가 불가능한 부분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불공제로 걸러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공통 매입세액 안분이라고 나와 있죠. 어떤 매입이 있습니다. 매입을 발생을 했는데 이 매입한 그 자산 자체가 과세 사업에도 사용하고 만약에 면세 사업에도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매입한 부분이 과세 매출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면세 매출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공통 매입이라고 한다면은 매입세액을 제대로 안분 계산했는지 여부까지 살펴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자, 이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귀속이 만약에 분명하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귀속에 따라서 매입세액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 사업과 관련된 게 100%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과세 매입, 과세와 관련한 매입으로 공제. 근데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불공제. 근데 이 구분을 짓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실지 기속을 구분짓는 게 불분명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런 과면세 공급가액에 따라서 우리는 안분 계산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죠.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되는 공급가액에 기여한 부분만큼은 불공제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산을 취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기본적으로 제출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적격 증빙을 수치를 당연히 해야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라고 한다면은 이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세금 계산서 수취한 게 아니라 어떤 카드 매출로 매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치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나와 있는 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과세관청과의 그런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오죠.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든지
또는 어떤 접대 성격의 지출이라고 한다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공제로 빼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받아야 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였는지 여부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누구냐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거래를 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수수를 받아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가 아닌 다른 방식이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서 수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만약에 수령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매입세 공제가 불가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영수증 발급 적용 기간 중에 있는 간이가세자한테 받았다든지 또는 면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 불공제 매입세 공제가 불가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업종을 보면은 자, 1번부터 6번 업종의 사업자와의 거래분에 대해서 제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6번의 업종을 살펴보면은 뭐 목욕, 그리고 여객 운송업, 뭐 입장권 발행, 그리고 뭐 각종 뭐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그리고 뭐 수의사 동물 진료 용역, 그리고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 학원이 나와 있는데요. 자, 1번부터 6번의 상황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누릴 수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업종까지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반영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죠. 지극히 개인적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상황에서 발생한 지출까지 우리가 공제로 반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조항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카드를 쓰다 보면은 솔직히 뭐 사업자들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목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사업적인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카드로 규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게 뭐 쓰다 보면은 뭐 카드가 없어가지고 이 카드 저 카드 하다 보면은 섞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섞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걸러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간혹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매입으로 반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건수가 많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가려가지고 이런 매입으로 반영을 해주시는 게 네, 훨씬 더 이렇게 신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런 신고 과정에 있어가지고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런 주유비 같은 부분도 솔직히 뭐 주유하면서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과 관련해 가지고는 구입 그리고 임차 거기에 더해 가지고 유지와 관련된 비용 전체를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유비 같은 경우도 그 사업용 신용카드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그 결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부분만큼은 빼주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리고 이런 카드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체크 보시면은 이 사업자 본인 카드로 사용하고 매출 전표를 수취하여야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단 종업원 또는 가족 명의 그리고 뭐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원 명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는 가능한데 하나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타인 명의로 세금 계산서, 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끔 규정을 해놓고 있는 부분, 네,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매입세금 계산서를 중복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수취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세금 계산서도 받았고 그리고 대금 결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둘 중 하나로만 공제를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중 공제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경감공제세액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요건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만약에 10억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카드 매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은 직전 연도 매출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가려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상 보면은 우리가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렇게 발행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하게끔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자, 부가가치세법에서 1.3%만큼 공제를 해주죠. 그러면은 이 해당 부분이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우리 소득세, 그 수익금액을 구성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1.3% 공제받은 분만큼 수익금액, 사업소득 수익금액을 구성하는 데 반영이 되는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확정신고 시 미환급 세액란에 예정신고 시 실제 환급받은 세액을 중복 기재하지 않았는지 여부. 네, 이거 신고하다 보면은 막 여러 거래가 막 복잡하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깜빡한 거예요. 깜빡하고 그 금액을 똑같이 또 반영을 하게 되면은 결국 과다하게 환급을 신고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뭐 가산세를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환급이 과세 기간 중에 중간에 환급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부분까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의제 매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이 농수산물 매입과 관련한 의제 매입세 공제를 살펴보면은 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가지고 제조 강화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어떤 누적 효과라든지 환수 효과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법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본인이 공제를 받고자 하는 본인이 일단은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는 게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의제매입세 공제가 아예 법 조항이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챙겨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 임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이 농축수 임산물을 가지고 결국 어디에 기결이 되어야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지 이 과정에 이르러야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세 농산물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공급하는 거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그 적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얘를 가지고 어떤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창출을 했을 때만 매입세 공제,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공제 시기 살펴보면은 자,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 동일합니다. 매입세 공제의 논리와 동일하죠.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를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얼마만큼 이제 면세 농산물을 매입한 걸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매입가액 적정 여부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순수하게 면세 농산물 가격만 다루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임 등 부수 비용은 제외했는지 여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입하는 경우 과세 가격을 수입 가격으로 적용을 했는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어떤 과면세 겸업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과세에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분 계산하였는지 여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농어민과의 거래에 대해 가지고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제조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조업 외의 업종에 대해 가지고는 농어민한테 직접 거래를 해가지고 매입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매입세 공제, 의제매입세 공제 반영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 제외했는지 여부까지 살펴봐 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공제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제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저도 외우진 못합니다. 외우진 못하고 보시면은 음식점이라든지 제조업 그리고 기타 업종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유형에 따라 가지고 공제율을 달리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주로 많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개인 사업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8분의 8을 공제율로 가지고 있대. 과세 표준이 해당 과세 기간 과세 표준이 2억 이하라고 한다면은 109분의 9로 해가지고 공제율을 조금 더 상향시켜 놓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면세 농산물을 무작정 많이 구입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구입한 금액 전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 세액 공제로 반영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공제 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지금 음식점만 먼저 살펴보면은 이 과세 표준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60%에서 75%까지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 한도율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크리스트 마지막이죠. 네,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매입세, 얘도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가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1번과 5번과 같은 상황에 해당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이제 해당하는지를 보고 공제 반영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도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일반 과세자로부터 만약에 매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매입하는 과정에서 뭘 받으면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 매입을 하였기 때문에 이 매입세 공제를 추가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영수증 발급 적용 기간에 있는 간이 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부분이 맞는지 이 부분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에 반영을 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활용 폐자원의 의미 자체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재활용 폐자원 보면은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재활용 폐자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철, 폐지, 폐유리 쭉쭉쭉 해가지고 뭐 폐유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거를 재활용 폐자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폐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공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활용 범주 안에 폐자원 범주 안에 속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폐건전지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규정은 이제 뭐 세부적으로 다음에 이 신고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고자동차로 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고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수출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작된 시점부터 수출 신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중고자동차가 아니다. 사실상 뭐 새 차에 가깝다라는 의미로 이제 중고자동차 매입세로 재활용 폐전 매입세 공제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자동차 구입과 관련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 이 마찬가지로 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얘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 자체를 이렇게 103분의 3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중고자동차와는 다르게 재활용 폐자원은 공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1번에서 2번을 차감한 거를 한도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 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매출의 80%를 기준으로 자, 차감하는 부분이 있죠.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매입가액을 뺀 부분을 한도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103분의 3의 비율만큼 공제 반영을 하자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 되고요.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공제 한도가 없고 그리고 공제율 자체도 비교적 높게 책정이 되어 있죠. 110분의 10의 비율만큼 공제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매출과 그리고 매입과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제가 어차피 우리가 매출은 어차피 뭐 거의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은 이 매입과 관련된 부분을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누차 반복해서 말씀해 드리는 부분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인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달라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사례입니다. 업종을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전자와 관련된 신고와 관련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직접 손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거나 따라가는 이 신고의 흐름 자체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전자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에 대해 가지고는 수기 작성분 그리고 전자로 작성 신고하는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1번이죠.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거 수기 작성하는 작성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간주 임대료 계산 산식이 들어가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 계산 산식을 보면은
자, 당해 과세 기간에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이 있을 겁니다. 받은 부분이 있고 거기에다가 정기 예금 이자율을 곱합니다. 곱하고 난 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의 일수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365를 나눈 금액만큼 간주 임대료를 보겠다라는 산식이 나와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6년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는 산식에 있어가지고는 나누기 365가 아니라 366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그 정기예금 이자율이 또 상향이 됐죠. 지금 현재 몇 프로인가요? 지금 예, 단주임대료 적용 정기예금 이자율은 3.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사례에서는 우리가 이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사례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 봤더니 자, 임차인이 네 곳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각각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나와 있고 그리고 보면은 연도 중에 과세 기간 중에 쭉 있었던 임차인도 있는 반면에 중간에 퇴거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전체 금액에 대해 가지고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하게 되면 너무 과다하게 간주임대료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간주임대료 발생한 기간만큼만 계산을 해가지고 신고에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치 내역 봤더니 건물 관리와 관련된 비용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정고지세액 220만 원 내역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식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작성해야 되는 서식이 뭐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되겠지만 얼마를 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일단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례에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은 이 월 임대료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상황을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공급가액 명세서가 이렇게 서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명세서가 제출이 되어야 돼요. 이 명세서가 제출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산세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의 가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당 과세 기간 그 본인의 건물에 들어와 있던 임차를 해줬던 임차인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기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입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계약 내용에 따라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를 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지금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공급 가액이라고 나와 있죠. 왜 공급 가액으로 적어줘야 된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임대 수익 금액을 보면은 결국 과세 표준이 적히게끔 되어 있어요. 과세 표준의 의미가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해당 과세 기간 발생한 공급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식에 적히는 월 임대료 부분도 공급 가액이 적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나누기 1.1을 한 금액을 월 임대료로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임대 수익 금액은 최종적으로 이 임차인들이 몇 달치만큼 월세를 지급을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상황 봤더니 자, 이 직전 과세 기간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 세를 주고 있었던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월 임대료가 4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동안 발생한 부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중간에 이렇게 퇴거를 했다든지 새로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받은 부분만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부분만큼 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했을 거고, 그리고 해당 부분을 최종적으로 월 임대료 합계액에다가 반영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 수익 금액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증금 이자라고 해 가지고 17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간주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간주 임대료가 최종적으로 신고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자, 이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 여기에서 계산한 금액이 공급 가액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한 금액을 다시 1.1로 나눠가지고 신고서에 반영을 해주는 의미가 아니고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계산한 금액만큼 뭘 구성을 한다? 공급 가액을 구성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보증금 받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네, 각각 정기예금 이자율과 그리고 임대를 해준 일수만큼 계산을 하게 되면은 녹색 박스와 같이 보증금이 계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보증금 이자 합계액과 그리고 월 임대료 합계액을 이렇게 기입을 해줘서 최종적으로 내가 사업자가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네, 16번에 반영된 부분만큼 공급가액으로 인식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은 자, 인적사항을 적고요. 그리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총 합계를 적는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총 합계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번과 2번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1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는 경우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전자가 아닌 수동분 같은 경우는 아래 칸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과세관청에 모든 데이터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누구한테 얼마를 끊어줬는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반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조회를 해가지고 총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기입을 해주면 되는데 수동분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칸에다가 세부적으로 다 기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임차인의 그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3번 칸에다가 세금계산서 발급분만큼 반영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부분이 쭉 적히겠죠. 그래서 해당 금액을 모두 더한 다음에 위에 2번 칸에다가 반영을 해주는 요 순서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전자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까지 올려 적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계표 작성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도 다 논리는 동일합니다. 전자와 그리고 전자외로 구분 짓고 수동분에 대해 가지고는 3번 칸에서 작성을 하고 해당 부분을 다 더한 다음에 위로 올려주자. 이렇게 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자, 지금 본 사례에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가 건물 관리에 따라서 공급가액 600만 원과 그리고 부가세 60만 원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거 적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수동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헷갈려 하시는데 요 칸이 우리 컴마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00만 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컴마를 칸으로 이렇게 구분지었다라는 의미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칸에 세 자리씩 숫자가 적혀 나간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서식으로 와가지고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각 항목별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부분. 자, 우리 월세를 받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세금 계산서를 발부를 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다가 5천만 원을 기입을 하고요. 해당 금액의 10%에 되는 금액을 세액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지금 144만 9,725원 적힌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바로 옆에 있는 보증금, 이자, 단주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은 자, 어느 누구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줬다든지 아니면 카드로 발부가 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칸에다가 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듯 기타란에다가 반영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주임대료와 관련된 부분, 계산된 부분은 전부 다 공급가액으로 봐가지고 해당 금액을 그대로 공급가액 확정 신고서상 공급가액란에다가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래서 매출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면은 5,144만 9,725원이 되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매입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부분 살펴보면은 자, 매입세액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이렇게 세금 계산서 수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총액적인 부분을 적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건물 관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 진술을 당한 다음에 적격 증빙을 받은 부분, 건물 관리에 따른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대해서 일반 매입으로 반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별도로 고정자산 매입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0번 칸에다가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 반영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사례에서 살펴봤더니 어떤 부분이 있었죠? 예정고지세액이 있었죠. 그래서 예정고지세액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 네, 같이 220만 원 납부한 부분이 있으면은 해당 칸에다가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큼만 어떻게 최종적으로 차가감 납부할 세액으로 네, 납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왼쪽 이제 아래 칸에 보시면 과세표준 명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내가 임대사업,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아까 매출 부분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 네, 5,144만 9,725원이 해당 칸에다가 그대로 기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디로 이제 그 정보가 넘어간다? 우리가 뭐 사업소득 신고하는 과정, 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으로 이 정보가 넘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자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홈택스 화면에 나와 있죠. 그래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 세금 신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일반 과세자 신고를 누르게 되면은 네, 다음에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 현재 지금 확정 신고 기간이 되다 보니까 네, 3번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듯 본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는 칸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네, 쭉 자동 채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타 부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하고 나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네, 이제 입력 서식을 선택을 하게끔 이런 서식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비교적 임대업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뭐 간단하긴 하죠. 근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추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서식을 클릭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고정자산을 매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체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까지 체크가 되고 넘어가야지만 최종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환급받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네, 일반 매입이 아닌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식을 해서 네,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절차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서식에 따라 가지고 네, 납세자의 그 본인 상황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지금 제일 먼저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부동산 임대공고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임대차 내용에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 임대공고가액 명세서 2번을 클릭을 합니다. 2번을 클릭을 해서 자, 직전 과세 기간에 들어와 있던 세입자들이 조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회를 해서 그 세입자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 이제 5번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기존의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6번이 다 완성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해당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월 임대료라든지 아니면은 간주 임대료 부분에 뭐 달리 판단할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네, 입력 내용 추가를 하게 되면은 하단에 이렇게 명세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임대차의 변동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처음부터 이 임차인 인적사항부터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쭉 기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입을 하고 난 다음에 1번 칸에다가 기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2번 칸에다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세부 정보를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3번과 4번 칸에다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이제 입력을 시켜주게 되면은 보증금에 맞는 간주 임대료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네, 보증금 이자 반영하시고요. 그리고 월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네, 기입을 하게 되면 이런 팝업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수익 금액 월 임대료 합계액을 자동 계산하겠습니까를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네, 자동적으로 6개월치만큼에 해당되는 월세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네, 하단에 임차인 명세가 하나씩 늘어나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과세 기간 도중에 만약에 임차인이 입주했다든지 퇴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입주일과 퇴거일을 각각 입력을 시켜줘가지고 네,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일자 수정이라는 버튼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해당 내용 뭐 3번의 내용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 기준으로 본인이 인식해야 되는 공급가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입력 내용 추가를 통해 가지고 하단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공고가액 명세서 말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줬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합계표 신고 서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 그러면 생성되는 팝업 창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불러온 금액을 그대로 인식을 시켜주면 되겠고요. 근데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수동 서식에서 하단에 적어가지고 올라오듯이 일일이 다 기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칸에다가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몇 장 발급했는지 공급가액이 얼마인지를 각각 입력을 해가지고 내용을 추가를 해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3번 칸에다가 추가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월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을 다뤄봤는데, 이제 그 기타 매출과 관련된 부분도 입력이 되어야 되겠죠. 간주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 자, 4번 칸. 자, 과세, 기타 부분에다가 해당 부분이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작성하기 버튼을 통해 가지고 계산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상 나와 있는 보증금 이자, 간주 임대료 합계 금액을 입력을 해 주셔 가지고 기타란에다가 같이 반영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5,144만 9,725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같이 챙겨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하단에 생성되어 있는 부분과 그리고 상단에 생성되어 있는 부분이 일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과세표준 명세서에다가 직접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성이 되고 체크한 이 부분이 이번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에 신고가 이제 정상적으로 다음으로 오류 없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확인하실 부분이 이제 매입처와 관련된 부분이죠. 매입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로 받은 부분은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끌어오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매출과 동일하게 하나하나 수취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추가하는 과정을 거쳐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매출과 매입 다 입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신고 마무리 단계로 이제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이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세액공제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부가세법상 이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이렇게 10,000원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혹시나 뭐 누락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은 해당 10,000원만큼 어쨌거나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챙겨가지고 입력 완료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예정고지, 4월 달에 예정고지 납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동 채움으로 다 이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신고서 입력 완료해서 제출하는 단계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음식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뭐 통상적으로는 이런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서식 두 가지에 한 서식에는 공급 대가로 적히고 한 서식에는 공급 가액으로 적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별표 표시를 했는데 이 금액을 적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서식에 공급 가액이 적히고 어느 서식에 공급 대가가 적히는지를 좀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매입과 관련해서 기계 장치를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고정 자산을 취득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매입이 아닌 고정 자산 매입으로 반영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서식이 제출이 돼야 됩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라는 서식이 추가적으로 제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작성하실 때 이 서식 같이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 그리고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내역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농산물 수치 내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뭐 의제 매입 세액 계산도 진행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매출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면은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는 공급 대가가 기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매출 내역 보면은 총 신용카드 매출 그 발급 금액이 1억 1,310만 원이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이 4,53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을 전부 다 나누기 1.1을 하는 부분이 없이 반영을 해주고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들어갈 때는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공급 가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옮겨 적을 때 잘 옮겨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공급 대가 그대로 적어버리면은 과다하게 매출세액을 인식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잘 챙겨봐 주시고요.
자, 매입 발생한 부분 살펴보시면은 네, 종이로 수취했기 때문에 3번 칸에다가 두 가지를 모두 다 적은 다음에 올려 적어줍니다. 그래서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을 기입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계 칸에다 반영을 해주시는 부분 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계장치에 해당이 다 보니까 예,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도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다가 기계장치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계산서 수취한 부분이 있었죠? 예, 계산서 수취한 부분 봤더니 비고 농산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는 거랑 동일합니다만 세액 부분만 없는 서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동으로 계산서를 수취를 했기 때문에 자, 1번, 2번, 3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산서 합계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자료 4번에서 보시다시피 신용카드로 만약에 그 지출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 역시 신용카드 매출 전폐 등 수령 명세서를 통해 가지고 네, 그 서식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료 보시면 두 건이 나와 있죠. 두 건 보시면은 하나는 농산물이고 하나는 농산물이 아닌 그 외에 지출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농산물은 세액을 반영하면 안 되고 나머지 이제 지출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 그 카드로 확인할 수 있는 세액만큼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사업용 신용카드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 밖의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다가 네, 쭉 적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건수가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은 이 신용카드 매출 전폐 등 수령 명세서가 갑지가 아닌 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까지 쭉 이어가지고 적어 주시고 해당 내용을 8번에다가 옮겨서 적어 주셔야 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음식점과 관련된 의제 매입세 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수취한 부분이 두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발생을 했죠. 하나는 신용카드를 통해 가지고 지출을 일으켰고요. 하나는 계산서를 통한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출을 네, 우리가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자, 농산물 카드로 매입한 부분, 그리고 계산서로 매입한 부분 각각 의제 매입 공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상 이렇게 칸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제율과 의제 매입세액을 판단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가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 내역을 확인을 해 봤더니 자, 1억 1,310만 원과 4,530만 원이 있는데 과세 표준에 적힌 금액은 1억 5,500만 원이 적혔어요. 자, 근데 여기 과세 표준이죠. 즉 공급가액으로 인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둘의 매출의 합계액을 1.1로 나눈 부분이 네, 공급가액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 둘의 합계액은 지금 뭐예요? 공급 대가를 네, 지금 표현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급 가액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누기 1.1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1억 4,4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현금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출 1,100만 원까지 더하게 되면은 네, 1억 5,500만 원이 되고요. 자,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 1억 5,500만 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공제 한도율을 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자, 음식점업 같은 경우 공제 한도율 70%로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1억 5,500만 원에서 70%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이 면세 농산물을 매입을 한다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도 자체는 이렇게 1억 850만 원으로 한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기에 매입한 내역을 보면은 농산물 매입 내역이 이렇게 두 건 합계가 3,240만 원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는 매입세 공제를 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제율 살펴보면은 음식점업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자고 그리고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109분의 9의 공제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비율을 곱하게 되면은 공제 대상 세액이 네, 아래와 같이 2억 675만 229원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다가 반영을 해주는지 살펴보면은 네, 우리 매입세 칸에서 네, 세금계산서 수치분이 아닌 네,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내역 반영한 부분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입
세액과 관련해 가지고는 세금계산서 수치부는 10번과 11번 칸에 일반 매입과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눠 가지고 기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의제 매입세액과 관련된 부분 어디다가 반영을 한다고요?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공제 매입세액인지는 뒷페이지에다가 기입을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가 어디에 대한 매입인지를 추가적으로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해당 부분은 우리 자료 4와 5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 카드 수치분 전체 금액 690만 원 중에서 농산물을 제외한 매입세액이 15만 원만큼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은 토탈 3,240만 원 대해서 아까 공제율 109분의 9의 비율을 곱한 비율만큼 이렇게 267만 5,229원만큼 반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합계액을 어디다가 적어주게 되는 거죠? 14번 칸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신고서가 작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점업과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아까 매출에 지금 주를 이루는 게 다 신용카드와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감 공제세액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시간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토탈 총 발급 금액 1억 5,840만 원에 1.3%의 비율 205만 9,200만 원만큼 여기서 공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금액은 제가 어디에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중에 소득세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본인의 매출 1억 5,500만 원에 더해서 이 발행 공제액 205만 9,200원도 같이 수익금액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도소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소매와 관련된 부분, 조금 포인트로 지금 짚어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요 중복 발급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세금 계산서와 그리고 신용카드가 중복이 발급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자, 뭘 기준으로 신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세금 계산서 기준으로 신고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신고 반영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과 관련해가지고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부분. 자, 이번에는 전자와 종이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종이로 발급한 부분은 하단에 적히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로 발급한 부분은 바로 이렇게 상단에 기입이 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매출은 인식을 하면 되고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은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매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카드 매출과 그리고 현금 매출 등이 현금 영수증 매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 신용카드 매출이 공급가액 2천 그리고 부가가치세 200만 원 해가지고 2,200만 원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공급가액 400만 원, 부가가치세 40만 원 해가지고 440만 원 발급한 금액 전체로 제가 기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640만 원으로 적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와 중복 발행한 게 1,000만 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복 발행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두 번 매출로 인식을 하면 안 되니까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걸러내는 과정은 여기 하단에 3번 칸을 통해 가지고 걸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칸 보시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라고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 발급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1,100만 원만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정 신고서에다가 반영을 해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신고서에 적히는 금액은 2,64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뺀 1,540만 원. 이게 뭐라고요? 공급 대가를 말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나누기 1.1을 한 1,400만 원만큼을 과세표준 신고서에 공급가액으로 반영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봤더니 전자는 위로, 전자는 상단에 그리고 종이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적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매입한 부분 살펴봤더니 자동차를 매입을 했죠. 가전제품 배달용 1톤 트럭, 차량 운반구, 자, 고정자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가 제출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내역 봤더니, 자, 이번에는 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도 썼고, 그리고 개인용 카드도 사용을 했습니다. 개인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하단에다가 일일이 다 적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업용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국세청 정산에 반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뭐, 신고를 직접 세무서에 가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저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해당 내역을 확인을 해가지고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매출과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오른쪽과 같은 신고서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분 네, 9천만 원과 그리고 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아까 조금 전에 계산을 했던 것 최종적인 금액 1,400만 원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현금 공급가액 100만 원까지 기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입 이제 세금 계산서 수취한 부분 네, 각각 일반 매입과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눠가지고 기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는 제가 뭐가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뭐 카드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본사에서 봤더니 네, 자료 4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 자료 4번에 해당되는 부분 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 내역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 발생한 부분 14번 란에 반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감공제세 다시 한번 나오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2,640만 원에서 1,100만 원의 제한 부분만큼 우리 1,540만 원만큼 발행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1,540만 원에 대해서 1.3%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네, 이렇게 발행세액 공제 네,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소매 전자신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빨리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필요에 따라 가지고 서식을 다 선택을 하시고요. 이 전자로 발급한 부분 역시나 불러오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불러오면 되고 그리고 수동으로 발급한 부분 네, 우리 임대업과 동일하게 하나하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일일이 입력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입력을 해주자, 추가를 해주자. 그리고 카드 매출과 관련해 가지고는 좌측 신용카드 매출 그리고 우측 현금 영수증 매출 이렇게 각각 발행 내역을 조회를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금액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1,100만 원만큼 아까 우리 수동 서식과 마찬가지로 제외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매출, 현금 매출 100만 원까지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과세표준 명세가 일치하게끔 구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마찬가지로 전자는 끌어오기 그리고 수동부는 입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일반 매입이 아닌 해당 부분은 고정자산 매입으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내가 어떤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을 했는지 기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입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는지 아니면은 카드로 결제를 한 부분인지를 반영을 해주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7,500만 원으로 일반 매입으로 반영되어 있던 게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뉘어 가지고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용 신용카드 전자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려가지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과 관련 없는 부분은 가려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신용카드 매입 내역 자, 조금 번거롭습니다. 카드 정보 다 1번 과정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그리고 건별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통해 가지고 다 기입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 밖에 신용카드 금액이 인식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까지 다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전자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을 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팝업이 뜹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에 반영됩니다. 자동 계산하겠습니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공제해주되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정 고지까지 기입을 하게 되면은 신고서 작성이 완료가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건설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건설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포인트로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걸러내주는 과정을 거치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 1을 보면은 면세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불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주 2를 보시면은 과면세 공통 매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총 공고가액분의 해당 과세기간 면세 공고가액분만큼 안분 계산해서 걸러주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면세 수익 금액이 이렇게 1억만큼 있으니까 지금 과세 수익 금액을 살펴봤더니 총 3억이죠. 3억, 과세 3억, 그리고 면세 1억이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합계표를 만들어 보면은 전자는 위로, 그 다음에 수동은 아래로 적는 과정을 거쳐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 합계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감가상각 자산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추가적으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가 추가적인 첨부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되겠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만약에 카드 사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밖에 신용카드 아래쪽에 올려가지고 위로 올려주시고자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왔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자, 면세사업 등 관련 지금 4천만 원 있죠. 주 1회 표현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총액적인 부분으로 세금 계산서 수취한 부분은 다 반영을 해주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걸러주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렇게 4천만 원만큼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만큼은 불공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명세입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 비율 기준으로 걸러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아까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과세 공고가액이 3억이었고 그리고 면세 공고가액이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공고가액은 4억이었고요. 그중에 면세 공고가액은 1억이었죠. 그래서 4분의 1의 비율만큼은 자, 면세 사업에 공급에 매입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전체 지금 매입세액이 네, 4,150만 원만큼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세액이 415만 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4분의 1의 비율이죠. 4억 중에서 면세 1억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불공제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매출과 관련된 거 세금 계산서 발급분 3억 원 그리고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자 처음에 인식한 부분은 2억만큼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습니다. 2억 1천만 원만큼 수취를 했는데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한 부분 자 150만 원까지 해가지고 총 2,115만 원만큼 매입세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16번 안에 반영된 부분이죠.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 400만 원, 그리고 공통매입세액 발생분 415만 원에서 4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103만 7,5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더한 금액 503만 7,500원만큼을 16번 칸에다가 반영을 해줘야지만 총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금액을 뺀 순수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작성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납부세액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신고서 작성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너무 시간을 조금 오버해가지고 진행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맞춰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매출과 매입과 관련된 부분, 기본적인 이론과 그리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례, 업종별로 간단하게나마 수기로 작성하는 부분과 그리고 전자로 신고하는 부분, 어떻게 신고하는지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일단 오늘 납세자 세법 교실 이렇게 2시간 과정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잘 들어주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나중에 우리 납세자 세법 교실 들어가시면은 해당 부분 다시 한번 수강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